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우리 이혼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이미 모든 결심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날 식탁 위의 김이 아직 식기도 전에 내 결혼이 무너졌다. 더 놀라운 건 그 말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 그녀의 부모였다. 유리 마음이 확실해요. 이제 강현 씨도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준비한 절차였다는 걸. 그녀가 만든 건 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거짓이었다. 나는 그 무대 위에서 웃었고 그녀는 거짓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무대에 막이 내린 지금 진실은 단 한 줄의 서류로 그녀를 무너뜨렸다. 사랑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법과 결과뿐이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퇴근길, 잠실철교 위로 석양빛이 길게 번졌다. 한강 위로 번지는 그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다. 문을 열자 따뜻한 밤 냄새가 퍼졌고 그 앞에 유리가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온기도 없었다.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가 공기를 베어냈다. 나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듯 입을 열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우리 이혼하자. 말이 귀를 스쳤을 때 내 세상은 멈췄다. 손에 쥔 머그컵이 탁자 위에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다. 뭐라고 했어, 유리?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서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장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강현 씨, 유리 마음이 확실해요. 우리도 말리려 했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뒤이어 장인어른이 덧붙였다. 부부란 결국 마음이 전부 아닙니까? 이미 떠난 마음은 붙잡아도 고통만 남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었다. 결국 부모님까지 나더러 이혼하라 권하시는 겁니까? 장모가 고개를 숙였다. 유리의 결심이 단단합니다.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하려 합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쥐었다.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 싸움도 불만도 없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줬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사람들은 마치 재판을 열듯 내 결혼의 끝을 통보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유리는 안도하듯 숨을 내쉬며 말했다. 고마워.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마지막 온기였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그녀가 말한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대학 동기 도윤이라는 걸.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와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안 건 훨씬 나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지난 기억들을 되짚었다. 그녀가 피곤하다며 누워있을 때 내가 끓여준 죽. 그녀는 소금이 조금 많다고 웃었고 나는 그 미소를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안다. 그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내 곁에 없었다. 그때 죽이 짰다면 미안했어. 이제는 건넬 수 없는 말이다. 그녀에게 남은 건 미련이 아니라 계산된 결심이었다. 그녀의 말처럼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증명하는 싸움의 시작. 그날 이후 유리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낯설었다. 퇴근길에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야. 잠깐 친구 만났어. 거짓말이 서툴지만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다. 나는 모른 척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가 샤워 중일 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도윤,
오늘도 그리워. 단 4글자. 그 문장 하나로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퇴근했다. 단지 한 가지가 달라졌다. 퇴근길마다 한남대교 아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고 멀리서 그녀의 동선을 지켜봤다. 퇴근 후에 들르는 카페, 주말이면 함께 걷던 쇼핑몰, 그리고 강남역 근처의 한식 레스토랑. 그곳엔 늘 같은 남자가 있었다. 도윤. 그 이름을 속으로 중얼거릴 때마다 내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며칠 뒤 나는 사설 조사원을 찾았다.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전직 경찰 출신의 남자였다. 사진과 영상 가능한 한 확실하게 남겨주세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이틀 뒤 첫 보고서가 도착했다. 한강뷰 호텔의 주차장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CCTV 캡처 사진. 그들은 토요일마다 같은 객실을 예약했다. 체크인은 언제나 오후 3시. 철저하게 반복되는 일정. 나는 서류를 넘기며 손끝이 점점 식어가는 걸 느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다면 위자료 청구와 이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야겠죠? 사진, 카드 내역, 제3자의 진술.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라면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환했고 한강의 불빛은 잔잔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 내 결혼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조사원은 마지막 보고서를 내밀었다. 사진 몇 장, 날짜가 찍힌 영수증, 그리고 호텔 매니저의 서면 확인서. 두 분은 지난달부터 같은 이름으로 객실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면 충분했다. 이혼이 감정이 아닌 절차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파일에 넣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내 안에는 감정이 없었다. 남은 건 오직 절차뿐이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앉아 마지막 문서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그녀가 만든 거짓의 무대 위로 올라갈 차례다.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변호사와의 논의도 끝났다. 남은 건 진실을 눈앞에 펼쳐놓는 일뿐이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나는 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말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정리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다. 알겠어요. 그 한 줄을 보고도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감정을 버렸다. 이제 남은 건 절차와 결과뿐이었다. 토요일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리고 유리와 그녀의 부모가 들어왔다. 세 사람의 표정엔 불안과 어색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법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지어 변호사 오세라가 도착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위자료 청구와 이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지난 한 달간 확보한 증거입니다. 유리의 얼굴이 굳었다.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와 도윤이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강남의 카페에서 웃으며 마주 앉은 모습, 그리고 호텔 주차장 출입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다. 장인어른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다 뭐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유리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직 법적으로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륜입니다. 유리는 입술을 떨며 나를 바라봤다. 장모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강현 씨,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나는 말을 끊었다. 이건 감정으로 풀 일이 아닙니다. 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오세라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꺼냈다. 오늘부로 위자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두 분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거실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유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장인어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현 씨,
제발. 유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거짓말이 이제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당신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겁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나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법으로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의 연락은 모두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번졌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결과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법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오세라와 함께 도윤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집 안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다. 거실에는 도윤의 부모가 앉아 있었고 도윤은 소파에 기대 앉은 채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오세라가 조용히 인사했다. 오늘은 도윤 씨 측과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지난달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윤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장난하나? 우리 아들을 밟아놓고 돈까지 뜯어내겠다는 거야?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순간 주먹이 날아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충격이 제아를 스쳤다. 오세라가 즉시 그를 제지했다. 지금 하신 행동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이 상태로 두면 저희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실은 단숨에 얼어붙었다. 도윤의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고 도윤은 머리를 감싼 채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런 폭력까지 동반한 태도, 법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오세라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자료 청구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청구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6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또한 방금 발생한 폭행건은 별도로 형사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내가 우리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 웃기지 마라. 그의 고함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결국 자기 목을 조여오는 울부짖음일 뿐이었다. 오세라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이어졌다. 재판으로 가면 훨씬 더 큰 책임이 따를 겁니다. 지금이라도 합의 의사를 보이신다면 절차는 간단히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어머니가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몇 마디 격한 말이 오간 뒤 도윤은 결국 회사에서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회사 내 소문과 내부 게시판의 확산으로 그의 입지는 무너졌고 상사는 그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다. 거실 공기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내가 준비한 서류 한 장 한 장이 그들의 현실을 규정해 가고 있었다. 오세라는 정중하게 서류를 접으며 덧붙였다. 도윤 씨 측의 대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와 변호사는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의 아버지의 큰 소리가 들려왔다. 이대로 안 놔둔다. 반드시 갚게 해주겠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개인적인 응징이 아니었다. 증거로 말하고 법으로 바로잡는 것.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 나는 소유리를 장인어른 댁에 잠시 맡겼다. 혼란스러운 집 안에서 아이를 지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이 앞에서는 어떤 일도 감정도 터뜨리고 싶지 않았다. 법원에서 마지막 서류를 제출하던 날, 재판장은 양육권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두 분 중 누가 아이를 양육하실 계획입니까? 유리는 잠시 나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다. 저는 당분간 부모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었다. 양육권은 내게 넘어왔다. 나는 법정 밖으로 나와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비가 내렸고 손에 들린 판결문이 젖어들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내 삶의 끝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그건 또 다른 시작이었다. 며칠 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율이 데려가요.
아이가 밤마다 아빠 찾네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몰고 노량진까지 갔다. 현관 앞에서 아이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아빠. 작은 손이 내 다리를 꼭 감쌌다. 그 순간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뒷좌석에서 아이가 잠들었다. 백미러예로 바라본 그 얼굴엔 아직 세상의 상처가 닿지 않았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 하나만 지키겠다고. 복수도 미련도 모두 끝내겠다고. 며칠 뒤 나는 소식을 들었다. 도윤은 회사에서 물러났고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내부 익명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일부가 확산되자 그의 사회적 입지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어느 저녁 나는 그 집을 다시 찾았다. 문을 열자 거실 탁자 위에는 위자료 청구 6천만 원이라고 적힌 서류가 펴져 있었다. 술병이 몇 개 흩어져 있었고 도윤의 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어머니는 소파 옆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붉히며 울고 있었다. 처음부터 우리를 빠뜨릴 속셈이었어. 도윤의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다. 그 말은 비록 큰 소리였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게 된 현실을 자인하는 외침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이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았음을 느꼈다. 그 순간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 번지는 서울의 불빛만이 조용히 반짝였다. 도윤의 집을 떠난 지 며칠 후 나는 다시 오세라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번엔 유리와 그녀의 부모가 불려왔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공기부터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테이블 건너편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창백한 얼굴의 장인과 장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세라가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최종 정리입니다. 나는 눈앞의 유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유리 씨, 당신이 대학 시절부터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왔다는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건 거짓이에요. 오세라가 곧바로 말을 이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친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유리는 대학 시절부터 도윤 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복수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유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다들 나를 파넘긴 거야. 그 말에 장모가 다급히 끼어들었다. 강현 씨,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아이도 진심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요? 대학 때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를 이어오면서 결혼한 게 진심입니까? 유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장난으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평범했어요. 너무 뻔하고 지루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 순간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다. 그만해, 유리야. 하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도 알잖아. 그는 집안일 하나 못했어. 나는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 챙기고 그런 삶이 너무 답답했다고. 오세라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런 감정적인 사정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유리가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감정이라뇨. 저는 피해자예요. 지루한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피해자요? 배신당한 사람은 나입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멎었다. 유리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고 장모는 얼굴을 감췄다. 장인은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세라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밀었다. 결혼식 비용 전액 생활비 환급, 공동저축금 반환,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총 8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장모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8천만 원. 장인은 손으로 이마를 감쌌다. 유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도윤을 선택한 순간 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나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그 안엔 더 이상 사랑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끝만이 남아 있었다. 그동안 나를 속이고 쌓아온 그 모든 시간. 이제는 숫자로 갚을 차례입니다. 유리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장모는 울먹였고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꼭 쥐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장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런 돈 누가 감히 내라고 하는 거야.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누가 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유리가 손을 떨며 말했다. 제발 분할로 해주세요. 한 번에 그런 돈은 감당이 안 돼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분할은 없습니다. 이제 더는 당신들과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냅시다. 장인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너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지.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봤다. 망하게 한 건 저입니까? 당신 딸이 대학 때부터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난 게 제 잘못입니까? 장모가 울먹이며 손을 모았다. 부탁이에요. 강현 씨 아이 생각해서 한 번만.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이를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순간 방 안은 숨막히게 조용해졌다. 공기조차 얼어붙은 듯했다. 그때 오세라 변호사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지불이 불가능하다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리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제발 재판만은.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재판이면 어떻습니까? 법으로 가면 더 명확하게 끝낼 수 있겠죠. 오세라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이건 이혼 서류입니다. 지금 서명하시죠. 유리는 눈을 크게 뜬 채 손끝이 떨렸다. 펜을 쥐었지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이 번진 종이 위로 그녀의 이름이 천천히 새겨졌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이번 달 안에 아파트에서 나가주세요. 명의는 제 아버지 겁니다. 순간 장모가 짧게 비명을 질렀고 장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위선과 거짓이 이제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됐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일어서자 등 뒤로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문을 닫았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일이 없었다. 며칠 뒤 소유리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이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상처가 될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거짓 없이 말하기로 했다. 엄마랑 아빠는 이제 따로 살게 됐어. 내 말을 들은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작은 손으로 인형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냥 서로 너무 다르게 살아온 거야.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나도 엄마랑 못 살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 엄마는 언제든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빠랑 지내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날 밤 아이는 내 옆에 기대어 잠들었다. 잠결에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이제는 울지 마. 그 한마디에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소송이 확정됐다. 유리 측은 가족 재산을 정리해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 그들이 살던 집은 팔렸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 나는 서류를 확인한 뒤 짧게 말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후로 유리의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세라 변호사를 통해 들은 건 단 하나였다. 그녀는 부모와 함께 한강 남쪽의 오래된 단지로 이사했다는 것. 퇴직금으로 남은 돈을 빚에 메우고 세 식구가 한 방에서 지낸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다. 끝난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생각나면 혼자 생각해. 그녀의 어머니가 냉정하게 내뱉던 말이 떠올랐다. 얇은 벽 너머로 들리던 이웃의 TV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이제는 내 집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며칠 후 문 앞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젖은 머리카락에 유리가 서 있었다. 낡은 우산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강현 씨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눈빛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죠? 미안해요. 다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내 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유리 씨, 우리 사이엔 끝이 났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나는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제발 한 번만 그만하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숨소리와 빗소리가 겹쳤다. 그날 밤 현관 앞엔 한참 동안 발자국 소리 하나가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도윤이었다.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거칠고 탁한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강연 나 끝났어. 무슨 말이야? 재판에서 위자료 6천만 원 나왔는데 못 냈어. 압류 들어왔대. 그의 말 뒤로 술병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고함이 섞여 들렸다. 아버지가 미쳤어. 오늘 밤에 내 아파트로 간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겼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혹시 강현 씨 맞으십니까? 도윤 씨와 그의 부친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이 찾아왔던 그 밤, 나는 이미 그 집에 없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다. 비 냄새와 함께 서늘한 바람이 밀려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인간의 욕망과 후회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도윤 씨와 그의 부친은 기물 파손 및 불법 침입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은 그렇게 간단히 오지 않았다. 몇 주 뒤 오세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강현 씨, 도윤 씨의 어머니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흉기를 들고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직접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 그 장면이 흘러나왔다. 비틀거리던 여자가 경찰에 끌려 나오고 바닥에는 반짝이는 칼이 굴러 떨어져 있었다. 아들 인생을 망친 남자 죽여버리겠다. 그 외침이 자막 아래를 지나갔다. 화면을 껐는데도 그 소리는 한동안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가족은 결국 3명 모두 법정에 섰다. 도윤은 실형을, 그의 아버지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어머니는 협박 및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들었다. 남의 집을 무너뜨리려다 결국 자기 집을 태워버린 셈이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단 하나의 생각. 이제 정말 끝났구나. 며칠 후 회사 동료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강현 씨, 그쪽 가족 완전히 무너졌다던데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법보다 더 냉정한 세상의 눈앞에서 파멸하고 있었다. 커뮤니티와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유부녀와 바람난 남자, 결국 구속이라는 글이 퍼지고 있었다. 도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었다. 가끔 한강을 건널 때면 생각이 난다. 그녀가 웃으며 내게 말하던 순간들. 소율이가 내 무릎에 기대 잠들던 저녁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남는 건 진실을 드러낸 뒤 찾아오는 침묵이다. 얼마 전 우연히 들은 소식이 하나 있었다. 유리는 여전히 부모와 함께 노량진 지하 원룸에 산다고 했다. 콜센터에서 일하며 빚을 갚는 중이라지만 금세 해고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도윤의 가족은 여전히 재판 중이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SNS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단지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게 있다면 배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날 밤 소율이가 잠든 방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불빛이 흐르고
한강 위에 바람이 부딪혔다. 그 모든 어둠을 지나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은 처음으로 고요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사람을 용서하려는 것도 잊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 감정이 아닌 생활로. 새벽 5시 눈을 떴다. 습관처럼 커피포트를 올리고 작은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다. 그 공기 속엔 이상하게도 평화가 있었다. 회사에서도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누가 뒤에서 유리에 대해 속삭여도 그냥 흘려보냈다. 그건 내 몫이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묵묵히 하루를 쌓는 것뿐이었다. 점심시간이면 한강을 걸었다. 유리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다. 이제는 그 길 위에서 나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쓸쓸하지 않았다. 바람에 섞인 도시의 냄새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알려줬다. 퇴근길에 집 근처 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 보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게 느껴졌다. 예전엔 그런 여유가 싫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느림이 좋았다. 마음이 비워지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어느 날 오세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소송건 관련 정산이 끝났습니다. 서류만 확인하시면 돼요.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고 그 안에는 일의 마무리를 정확히 짓는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라도 하시죠. 오랜만에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한남동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제야 제 얼굴이 보이나요? 내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누군가의 의무나 동정이 아니라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는 미소였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가 말했다. 강현 씨, 법은 결국 사람을 구하진 못해요. 다만 버티는 사람에게 시간을 벌어줄 뿐이죠.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법이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의를 완성시킨다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내 삶의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다. 토요일이면 소유리와 함께 한강 근처 도서관에 갔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옆에 와 앉아 책을 펼쳤다.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아빠, 이젠 우리 둘이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이야.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베란다에 섰다. 한강 위로 불빛이 길게 번졌다. 그 빛이 마치 내 지난 시간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사람은 상처를 잊는 게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게 진짜 치유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오세라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업무 얘기보단 삶의 얘기가 많았다. 그녀는 나보다 더 현실적이었고 때로는 내 말을 끊을 만큼 냉정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대화가 좋았다. 감정이 아닌 언어로 이어지는 관계, 이젠 그런 게 편했다. 봄이 오자 나는 오랜만에 정장을 새로 맞췄다. 거울 속에 나는 예전보다 조금 늙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했다. 그동안 내 안을 파먹던 분노와 수치심이 이제는 자리 잡은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빠, 우리 여행 가자. 소유리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바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며칠 뒤 우리는 동해로 향했다. 고속도로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창문에 반사됐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신발도 벗지 않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파도에 젖은 머리카락, 웃는 얼굴. 그 모든 게 내 지난 삶의 답처럼 느껴졌다. 이제 괜찮아요. 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말이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위로를 바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나 자신에게 건네는 고백이었다.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잠시 사진첩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남아 있었다. 삭제하지 않았다. 잊기 위한 게 아니라 기억 속에서 정리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었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없다. 모든 감정이 지나가고 남은 건 그저 살아있다는 실감뿐이었다. 그날 밤
수소에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다. 정말 괜찮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